책으로 줄게. 어차피 오늘 책 나갈 거니까 못 쓰지. 자, 봅시다. 답 매겼어요. 여기까지는 할만하지? 그치? 요거는 기초 중에 기초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채점 해봐. 우리 다음 거 갑시다. 다음 페이지 어디야? 우리 동일함수까지는 다 했고, 그럼 72쪽도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니까 72쪽도 해갖고 올게요. 72쪽에 6번 14번 이거 식만 쓰고 넘어가자. 나머지 풀어올게. 서술형이다 생각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서술형 없는 학교 아마 없을 거야. 썼어? 돼? 그렇지. 맞아요. 썼어? 찍어봐. 네? 근데요? 은근히 봐봐. 맞. 자, 식은 지금 보니 얼추 맞았어. 자, 평균 원자량 구하는 것 중에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어디 보냐면 요놈 어디야? 저기야. 102쪽에 102쪽에 11번 볼까? 자, 요렇게 그래프로 나오시면 그러니까 주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 이렇게 그래프로 나왔을 때 좀 어렵게 올해는 보니까 작년 수능 10월인가 11월에 이거 응용해가지고 2개짜리도 나왔었어. 나중에 그것도 풀어볼게요. 보자. 원자량 아니고 이번엔 기체 X의 분자량이라고 줬지. 그냥 원자량 하나는 방금 여러분 식 쓰신 것처럼 각각의 원자량에다가 존재비 딱 곱해서 더하면 끝났단 말이야. 근데 분자량이라고 줬어. 그럼 봐. 우리 아까 CL 35짜리가 있고 37짜리가 있어요. 그럼 CL2라고 하는 분자의 분자량으로 가능한 값은 35짜리 2개가 만날 수도 있고요. 37짜리 2개가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35짜리 37짜리가 하나 만나서 만들 수도 있고 뽑는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35와 37짜리들이 있는데 내가 얘네를 차례대로 하나씩 가져다가 분자를 만든 거야. 그럼 이렇게 연속 2번, 이렇게 연속 2번 또는 3537이 나오거나 3735가 나와서 만들 수도 있겠지. 여기 보세요. 그럼 분자량 종류로 따지면 70짜리, 72짜리, 74짜리 세 종류가 나올 거고 만약에 얘네들의 존재 비가 1대1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내가 35를 꺼낼 가능성은 2개 중에 하나, 2분의 1이야. 연속으로 35를 또 꺼낼 거야. 그럼 얘도 2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였겠지. 그럼 얘는 2분의 1, 35를 뽑고 37을 뽑아요. 또는 37을 뽑고 35를 뽑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요 중간 분자량을 갖는 애들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 비율로 나올 거야.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주잖아. 이런 그래프가 나오시면
근데 분자량 종류가 3개밖에 없어. 이럴 때 여러분이 볼 건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 아이의 분자량은? 분자량이 A야? 그럼 X 하나 원자량이 얼마짜리였게? X2의 분자량이 A야. 분자량이 B야. 아니 C야. 그러면 X 하나의 원자량은 2분의 A짜리랑 2분의 C짜리가 모여서 만든 거겠지. 그치? 그러면 2분의 A짜리 연속으로 2마리 뽑힌 놈, 2분의 C짜리가 연속으로 2마리 뽑혀서 이거 만들었단 얘기고, 가운데 얘는 2분의 A짜리, 2분의 C짜리 또는 2분의 C, 2분의 A가 반대로 뽑혀서 2배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분자량으로 줬으면 여러분이 보실 건 분자량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 가지고 아, 이들의 원자량은 이렇게 생긴 애였겠구나. 두 종류였겠다. X 하나의 원자량이 2분의 A짜리, 2분의 C짜리 2개였겠고, 이들 존재비는 몇 대 몇이었을까요? 1대1. 그치? 요 놈이 어때? 요 놈 존재랑 요 놈 존재가 같잖아. 1대1로 똑같잖아. 그러면 얘네들 존재비도 같았던 거야. 그래프 해석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거꾸로 그래프 그려봐. 이거 존재비 몇 대 몇이라고 배웠어? 그리고 3대 1. 75%, 25%. 얘는 고정이야. 뭐 외워도 될 정도로. 그럼 이렇게 생긴 애 가지고 내가 분자 3개를 만들었어. 그럼 분자량이 70짜리, 72짜리, 74짜리 3개가 나올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70짜리, 72짜리, 74가 생길 거 그건 알겠고, 그럼 이제 존재비가 문제지. 자, 그럼 요렇게 생긴 35짜리는요 전체 4개 중에 4분의 3만큼 들어있고 4분의 1만큼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섞인 애 중에 내가 랜덤으로 35짜리 2번을 뽑을 확률은 딱 꺼냈어. 35가 처음 한 번 나올 확률 4분의 3?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았어? 다시 4분의 3? 그치? 그럼 요렇게 생긴 놈은 4분의 3의 확률로 2번 연속 뽑힐 거야. 16분의 9의 확률이 될 거야. 네? 그럼 요 놈은? 요 놈이 연속 2번 뽑힐 가능성은 4개 중에 하나짜리 4분의 1짜리가 연속으로 2번 뽑힐 거야. 16분의 1의 확률이야. 그럼 요 놈은 어때요? 4분의 3과 4분의 1이 한 번 나오고 또 4분의 1과 4분의 3이 한 번 나올 거야. 다시 말하면 16분의 9짜리, 16분의 6짜리, 16분의 1짜리가 나오겠지. 보여? 그럼 Y축에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한테 주는 방법은 여기에 16분의 9, 16분의 6, 16분의 1 이렇게 주면 되게 착한 문제야. 그러면 아 이거는 누굴 제곱한 거지? 4분의 1 제곱한 거고 4분의 3을 제곱한 거네. 그러니까 얘 이걸 구성하는 원자 존재비가 4분의 3이었고 이거 구성하는 원자 존재비가 4분의 1이었구나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줘. 상대값이라고 주고 9대 6대 1 이렇게 줄 거야. 그 마찬가지. 제일 분자량 자 다시 어디 갔어? 이 아이 존재비가 이거였으니까 가장 많은 애. 그치? 그러면 존재비 9만큼 존재하는 애가 얘, 1만큼 존재하는 애가 얘, 6 존재하는 애가 얘. 그래프를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은 분자량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 골라서 어떡하라고? 존재비가 9대 1이야. 얘는 3 곱하기 3, 3의 제곱이고 1의 제곱이구나. 그럼 얘를 구성하는 원자 존재비는 3대 1이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수를 주든 정수를 주든. 이제 이런 게 또 어렵게 나올 거야, 그래프가. 됐어? 그럼 아까 그 11번 한번 다시 해보세요. 후딱 해보세요.
맞아요. 자, A 더하기 C는 2B다가 맞아요. 얘 존재비가 어떻게 될 거니까? 가벼운 애, 무거운 애가 1대 1로 존재할 거니까. 그럼 이거 평균은 얼마? 4분의 원자량이냐 분자량이냐? 분자량이었구나. 그치? 그럼 평균으로는 분자량 A짜리하고 C짜리가 반반 존재할 거니까 더해서 반 나누시면 되고 그 값은 반반이니까 50%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 맞고요. 그럼 A 더하기 C가 평균이 요만큼이 나오겠다. 그럼 2B다 라고 주셔도 되는 게 맞고 자 평균 원자량은 이라고 줬어. 그럼 평균 분자량이 X2의 평균 분자량이 얘와 얘의 중간 요만큼 나올 거잖아. 그럼 X 하나 평균 원자량은 2분의 B로 고치시는 게 맞고요. 분자량이 A인애와 C인애의 화학적 성질은 같다? 어떻게 알아? 근거가 뭐야? 전자과 전자가 그렇지. 화학적 성질을 누가 결정하니까? 원자과 전자가 결정하니까 전자의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은 둘이 같아야 돼. 네? 그럼 둘의 물리적 성질은 어때요? 달라요. 질량도 다를 거니까. 표준 좀 다를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진도를 좀 나갑시다. 그러면 자료에서 하나만 하고 진도 나가자. 74 자료 4번 하나만 더 보세요. 동요수 문제. 이거 은근히 어려워하더라. 하면서 흐리지? 오늘 숙제는 좀 다 풀었어? 옛날 책 아닌 거지? 얼굴 다 풀었어? 할 게 없잖아 그럼. 좋아요. 이거 하느라고 암기라는 거야? 네? 이 많은 걸 다 하느라고? 하고 있어? 읽어보세요. 그럼 막 다 읽고만 있으면 안 돼? 풀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틀린 거 뭐 있어? 다 맞았어? 이거 하나는 못 풀었어요. 대박. 이거는 얘 전화량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게 19였는데 10 늘어난 거잖아요. 그치? 그걸 안 봤어? 아니 그걸 맞는데 이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양성자 한 개 전화량이니까. 이게 10배 늘어났다는 건 양성자가 10개 있어야 라는 표현인 거지. 아 그치? 그럼 양성자 10개, 10번이 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아니지. 이원자 분자인데 얘는 35 두 개로 이루어진 거고 35, 37짜리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가 난 얘기인 거지. 다시 할까요? 새 숙제를 주려면 진도를 많이 나가야 돼.
자설 숙제 준다고 막 이만큼씩 주시지 않니? 그래서 과학은 주시면 안 돼요. 나 몰라 나 주는 거지. 내일 아니다 이렇게 주는 거지. 자 봅시다. 같이 해볼게요. 얘는 35짜리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 37 두 개. 얘는 3537이 하나씩 들어있는 분자 요런 뜻이고요. 그럼 요렇게 생긴 애가 일몰이란 얘기는 요 원자도 일몰 요 원자도 일몰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는 얘가 각각 몇 몰인지 안 줬어. 합쳐서 1몰인데 얼마인지 모르겠대. 그럼 얘를 x몰이라고 해볼까? 그럼 얘는 1-x몰이었을 거야. 그러면 그래놓고 조건 뭐 줬냐면 35짜리 원자의 양은 원자를 줬으니까 가가 나보다 2분의 3배 즉 1.5배 많아요 라고 줬네. 그러면 가에서 35짜리 원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EX. 그치? 여기에 x몰인데 둘 다 35짜리니까 2x몰 그리고 저 아래는 없네. 이게 끝이네. 이게 끝이네. 근데 여기 들어있는 이 아이는 나에 들어있는 이 아이보다 이거 뭔데? 35짜리가 1몰 들어있잖아. 여기 들어있는 아이보다 2분의 3배 많아요 라고 줬네요. 그럼 x 얼마인 거예요? 4분의 3. 4분의 3몰. 그럼 얘가 4분의 3몰, 얘가 4분의 1몰이 있어요. 가 되신 거고요. 됐지? 그래놓고 문제가 뭐야? 가나에서 기체 전체의 질량비는요? 그럼 질량비는 어떻게 구할 건데요? 질량은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 자, 질량은 몰수랑 분자량 곱할 거예요. 곱해봅시다. 그럼 왼쪽에서 기체 전체 질량은 3호, 3호짜리 합쳐서 화학식량 70짜리가 4분의 3몰 들어있고요. 74짜리는 4분의 1몰 들어있고요. 맞아요? 몰수에 분자량 곱해서 3호, 3호짜리 질량, 37, 37짜리 질량 되었고요. 그럼 나에서는 난 얼마짜리야? 40? 40은 뭐야? 72짜리가 그냥 1몰이었네. 그럼 질량비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용기 속의 양성자 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양성자는요. 얘는 지금 싹 다 동위원소잖아요. 양성자 수는 둘 다 얼마예요? 17. 그치, 원자번호 17번. 전자도 17개. 중성자만 숫자가 달랐으니까 양성자 수는 양쪽 다 같아야 하고요. 가에서 37분자, 35분자, 35짜리가 더 많았지? 근데 뭔가 잘못 쓴 것 같지 않니? 4분의 3. 4분의 3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37짜리 원자 수는 가가 나의 2배다? 가가 37짜리 원자는 분자가 4분의 1몰이었으니까 원자는 각각 가지면 2분의 1몰일 거네. 그치? 얘의 절반이 되는 거고요. 중성자는 가하고 나에서 이제 같을 수 없지. 가에서 중성자는 몇 개? 귀찮지만 계산해볼까? 가에서 중성자 3호, 3호에 들어있는 중성자는 76. 18개짜리. 그럼 3호, 3호에 들어있는 중성자 18짜리가 4분의 3몰 있죠? 네. 그 다음에 3호, 37에 들어있는 애는 40. 이렇게 해야지. 자, 18짜리, 20짜리 3호, 37에 들어있는 애가 이만큼. 이게 중성자 수였을 거고. 오른쪽에는 3호에 들어있는 애, 37에 들어있는 애, 그런 애가 1몰.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으시면 돼요. 이거 은근히 많이 어려워해. 자, 요거 됐으면 풀어와서 질문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8번 하나 같이 보고 갈게요. 이런 것도 모의고사 한 번 나오면 되게 별거는 아닌데 방법 하나만 알면 되게 쉬울 거야. 자,
중성자 전화량 질량을 쭉 줬습니다. 그럼 우리 원자 해관에 누구 사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이렇게 살 거야. 그럼 얘가 가진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양성자 하나의 전화량 얼마?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이게 양성자 한 개의 전화량이에요. 그럼 양성자를 두 개 갖고 있는 헬륨은 이렇게 생긴 애가 2개. 그치? 이게 지금 개당 전화량인 거니까 두 개 갖고 있어. 그럼 곱하시면 두 개의 합이 나오는 거고 얘를 10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곱하기 10을 하시면 총 전화량이 나오는 거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가하고 나는요. 가가 양성자, 나가 중성자일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원자핵 구성하면 되고 원자라는 단어에는 자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으니까 누구랑 누구 숫자 같아야 하고 양성자, 전자 같아야 하고 그러니까 가하고 다의 수가 항상 같아야 하고 디귿 같은 거 나왔을 때 자 원자핵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다? 한 개 전하량보다 몇 배 커요? 10배가 커요. 그치? 곱하기 10을 해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야? 이 말은 양성자를 10개를 갖고 있어요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많이 줄 거야. 그러면 이거로 나누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10개였구나. 그럼 얘는 누구야? 양성자 10개 갖는 애. 그 네온. 10번 네온이 되겠지. 그래서 전하량, 총전하량 줬을 때 그런 방법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오시고 여기는 한 개도 안 와요. 자, 17번이랑 19번 해볼게요. 15, 16은 다 했던 문제고 17, 19 나 그거 풀고 있어. 언제 저거 줬지? 오메가 스터디요. 얼마나 뭐해? 시력 기출. 같은 것도 있었어요? 좀 이따 줄 거야. 이제 다음 시험 대비용 부르죠. 2단원 나가면서 1단원 풀어올 거거든. 저거 끝나고 나면 기출필기랑 소특 나갈 거야. 어떻게 들었니? 복잡하고요. 모르겠어요. 응?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17번 어떻게 손대야 될지 알겠어요? 번이요? 17번. 자, 같이 합시다. 17번째. 자, 각각의 원자량 B하고 B 더하기 2짜리라고 줬고요. 그래놓고 평균값이 B 더하기 0.4라고 줬어. 그럼 이거 가지고 얘네들 존재비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B 더하기 원자량 쓰고 B 더하기 0.4 여기가 평균이야? 그럼 여기가 0.4면 여긴 얼마예요? 1.6. 그러면 수직선이 1대 4로 나눠졌으니까 존재비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에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이거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할 일. 그래놓고 뭐거라 그랬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X원자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자, 양성자가 A개, 전자도 A개.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중성자는 어떻게 표현해요? B-A개. 여기는 B 더하기 2에서 A를 뺀 거. 그럼 중성자가 요만큼 들어있는데 그들의 존재비가 4대 1인 거네. 그러면 B-A9은 5분의 4만큼 들어있고요. 이렇게 생긴 애는 5분의 1 들어있고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평균 내서 요거 B만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보일 거야. 이거랑 19번을 하라는 게 동위원소 문제 나오면 진짜 짜잘짜잘 되게 귀찮게 나와. 근데 얘네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다 쓰는 게 제일 빨라. 그래도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이거 계산하면 3번 나올 거예요. 요렇게 해서 식 쓰는 거 연습하세요. 자, 이제 짜잘짜잘하지만 맞을 수 있는 문제들. 19번 같은 애들이 여러분이 어디 가서 틀린 문제는 아니야.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대신 시간 줄이는 거 연습하셔야 돼. 시간 많으면 다 풀 수 있는데 빡빡해서 못 푸는 게 얘네야. 그럼 보자. 여긴 지워도 돼? 자, 가에 들어있는 게 16짜리 16짜리 18짜리가 1몰씩 들어있고요. 12, 16, 14, 18짜리가 들어있어요. 1몰, 2몰, 1몰. 그러면 실수 안 하고 싶거든. 이거부터 쓰세요. 전자는 전자는 필요 없겠다. 전자까지는 안 물어본 것 같고. 자, 양성자 개수. 산소. 싹 다 8. 여기 중성자도 8개? 10개. 하나? 그래. 12장. 그 다음에 탄소니까 번호 6번, 8번, 7번, 8번. 중성자 12개. 하나씩만 쓸게. 7개, 10개. 자, 하나씩만 씁시다. 근데 14탄소는 14탄소요? 14탄소는 양성자가 7개예요? 그렇지. 탄소야? 14번 보고 질소인 줄 알았네. 그치? 6개에 8개겠다. 그치?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그들의 이 분자의 몰수를 줬잖아. 그 몰수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애들 양성자 개수, 중성자 개수 이제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펼쳐놓고 계산하세요. 처음에 한 줄 쓰는 게 보기 기억력이 될 때 훨씬 빨라. 그럼 보자. 양성자 수의 B는 이제부터 산수야. 가하고 나에서 가에서 양성자 수는 여기 둘이에 16개 여기도 16개 근데 각각 1몰 1몰
그럼 32몰로 끝났지. 여기 양성자 6개, 8개, 8개 몇 개냐? 22. 22개. 근데 그렇게 생긴 애가 2몰. 6개, 8개, 8개. 그렇게 생긴 애가 1몰. 그지? 그렇게 해서 하면 계산 나오실 거고요. 중성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놓고 나면 저거 나머지 보는 거 별거 없지. 중성자 나오고 질량비는 전체 기체의 질량비는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다 합치세요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되게 쉽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귀찮아도 이렇게 다 펼쳐서 누구누구 들어있는지 몰수까지만 하나 딱 쓰는 거 연습해. 그게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는 방법이에요. 해서 이런 거 마저 풀어갖고 올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해갖고 와봅시다. 실력 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9쪽까지 한번 해갖고 와서 다음 주에 다시 질문하시고 오늘 진도 나갈게요. 80쪽. 우리 원자 모형이 반을전한 과정 여기 다 썼어? 지워도 돼? 자, 맨 처음에 볼턴이란 사람이 세상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다 해서 아톰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전자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톰슨이 무슨 실험으로?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 안에 플러스라고 하는 입자도 어딘가에 있을 것인데 그 플러스 입자가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어딘가에 되게 촘촘하게 모여있다. 질량이 꽤 크면서 그치? 이렇게 모여있는 걸 뭐라고 불렀고? 원자 핵이라고 불렀고 누가 발견했고? 러더퍼드가 무슨 실험으로? 그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이거 발견하셨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여기야. 보어.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 뭐였어요? 그 왜 움직이는지 몰랐어요. 에너지? 그지? 이 주변에 전자가 있을 것인데 이 아이가 끌려오지 않으려면 계속 회전해야 가능해. 그래야 끌려오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꾸준한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속력을 유지하면서 돌 수가 없더라. 그럼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언젠가는 끌려온다. 이게 문제였어. 에너지를 야금야금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모형의 단점을 보완한 게 보어야. 안에 원자 핵도 있고요. 밖에 전자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전자가 아무렇게나 에너지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야금야금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장소, 이 라인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전자 껍질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전자 껍질을 발견했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요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나름대로 각 껍질마다 자기 나름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 걸 껍질이라고 부를 거야. 여기까지 1학년 때 배웠어. 그지? 그러다 보니 핵을 기준으로 에너지 레벨이 다 다른 전자 껍질이 요래 있을 거래. 그럼 이 전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 수소다. 이 수소가 가진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들어있을 때가 가장 안정해. 안정하다 무슨 뜻이었어? 에너지가 낮다. 인력 가장 크게 잡혀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여기로 갔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치. 이걸 우리 전자전이라 그래. 전자 껍질 사이 에너지 흡수해서 올라가거나 에너지 방출해서 내려오거나 전자 껍질 사이 이동하는 걸 전자전이라고 불렀고
그러면 안정했던 애가 불안정한 상태로, 그럼 다시 안정한 상태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럴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걸 관측한 게 스펙트럼이었어. 그래서 요거를 관측을 했더니, 자, 수소 방전관이라고 해서 수소기체를 가득 넣고요, 전기를 흘립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요 안정한 상태에 있던 전자가 외부에서 오는 전기 에너지 먹고 요 껍질이나 요 껍질 막 이딴 데로 올라갔다가 다시 어딘가로 한 칸, 두 칸, 세 칸 내려와다가, 그래서 흡수할 때, 방출할 때 그거 가지고 스펙트럼을 관찰을 이제 할 거야. 그랬더니 요렇게 생긴 애가 나왔대. 요거는 외워줄게요. 뭐 외울 거냐면, 우리 요거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뭐라고 배웠어 1학년 때? 얘가 연속인 건 알겠어. 이거 흡수야 방출이야. 1학년 1학기 요맘때 배웠다. 이거 방출 스펙트럼이라 그래.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와? 무지개. 그치, 이렇게 무지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시커먼 색으로 나오면 그게 흡수였고, 지금 저건 방출 스펙트럼이야. 뭐 중요한 건 이제 그게 모의고사에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알 건 이제 이거 410에서 656 나노미터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나노미터 뭐의 단위예요? 파장, 길이의 단위야. 즉 저기서 방출되는 빛이, 자, 빛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올 거야. 그랬을 때 여기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여기를 파장이라고 부르고, 요 파장이 410 나노미터의 나이. 4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부터 6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미터까지. 그래서 그렇게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표현을 했는데, 여기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보이기 시작을 하지. 요 영역을 뭐라 할 거냐면 가시광선이라 해요. 내 눈에 보이는 빛의 영역이다. 그래서 요 스펙트럼 영역 그림이 여러분 시험에 흑백으로 나올 거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적외선 영역, 자외선 영역도 줄 거야. 그럼 여기서 준 게 어떤 영역인지 알려면 가시광선 영역 하나만 외워줄게요. 400에서 700 사이는 이건 가시광선이다. 됐지? 자, 요거 하나 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쪽이 빨간색이고 요쪽이 초록, 파랑, 보라 이렇게 가고 있어. 자, 여기의 의미는 빨간색은요 에너지가 높은 쪽이에요, 낮은 쪽이에요? 낮은 거.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간색은 에너지가 작은 곳,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큰 쪽이고, 에너지가 낮아요. 그럼 다시 말해, 얘는 빨간 쪽은 파장이 길지, 파장이 긴 애는 에너지가 작다는 의미고, 파장이 좀 짧은 애가 에너지가 크다는 뜻이고. 그럼 나중에 다른 파가 나왔을 때 이거에 이쪽 영역, 파가 이거보다 긴 수치로 해가지고 줬어. 그러면 적색의 바깥쪽 어떤 영역을 준 거야? 그러면 적외선을 주는 거야. 만약에 파장을 이거보다 더 짧은 쪽에 스펙트럼을 줬어. 그럼 보라색이 바깥쪽 자외선을 줄 거야. 그래서 이거 한 놈만 외울게요. 됐죠? 그러면 자, 그래, 뭐가 됐고, 뭐가 이거를 관찰을 했어. 저 실험 가지고 전자 껍질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꺼냈다? 여기서 의미는 핵심은 이거야. 에너지 크다 작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방출된 선과 여기서 방출된 선이 에너지 간격이 있어. 연속적이지가 않아. 저희는 어떻게 해서 관측이 된 애들이냐면, 밖에서 주는 전기 에너지, 방전할 때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떤 놈은 여기로 가고 어떤 놈은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막 전자전이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들이 내려오는,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도 가고요, 여기로도 가고요, 여기로도 올 수 있는데, 또는 한번 내려온 애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때 방출되는 것 중에 내 눈에 보인 가시광선을 측정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어때? 어떤 놈이 내놓는 놈거랑 에너지랑 다른 놈이 내놓는 에너지랑 에너지 차이가 이만큼이 있더래.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생겼다는 건 얘네들이 존재하는 곳에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아. 얘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 에너지 간격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어느 칸으로 내려가느냐에 따라 에너지 간격이 이만큼 나올 수도 있겠구나 판단하시고 껍질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요즘은 이거 수치를 외우라고 나오진 않을 거야. 수능에서도 그런 요거는 빠졌는데 의미만 볼게. 그래서 얘기하신 게 이거야. 저들이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mJ/몰이라고 불러요. 뭔 소리냐면 전자 껍질에다가 이름을 붙일 거야. 핵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껍질 1번, 2번, 3번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실 거고 1번 껍질에 있는 애는 에너지가 가장 낮고 안정한 거라 그랬지. 그래서 1번 껍질에 있는 아이가 갖는 에너지는 그럼 뭐라고 표현해? 마이너스 13mg가 되는 거고 그 위에 2번 껍질에 있는 아이는 2제곱분의 13mg가 되는 거고 그럼 도대체 이 마이너스는 왜 붙여놓은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어. 어떤 숫자가 더 작아요? 13mg랑 4분의 13mg랑 얘가 작지. 마이너스 없다면. 그러면 이 껍질에 있는 애가 에너지가 더 안정하고 에너지가 더 낮고 안정하다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아. 에너지가 이 아이가 더 수치가 더 작고 안정해요 라는 의미로. 그래서 13mg를 넣어서 계산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한테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고 해서 비교하는 거 정도만 줄 거야. 1껍질, 1껍질, 3껍질 가지고 계산하는 거 간단하게 정도만 나올 거야.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요 그림이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핵에서 가까운 껍질에 들어있는 애. 첫 번째 K가 1, N이 1짜리 요 껍질에 들어있는 아이 에너지가 요거였는데 두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애는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이렇게 가다 보니 여기랑 1312하고 4분의 1312, 9분의 1312 요 간격이랑 실제로 수치상의 간격과 어디가 큰 거야? 여기가 훨씬 커. 4분의 3만큼 사라진 거잖아. 4분의 1 중에서 조금 더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1껍질과 2껍질 사이의 에너지 갭이 가장 크더라. 다른 게 따라올 수 없게. 그런 의미로. 그래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계단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있던 전자가 러더퍼드에 의하면 에너지 조금 잃어버리면 에너지가 서서히 나눠져서 언젠가는 여기로 끌려와 그랬는데 보어에 의하면 에너지를 여기로 갖고 있던 아이가 다음 껍질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여기가 얼마야? 9분의 13mg 갖고 있던 애가 4분의 13mg 이 껍질로 내려가고 싶으면 이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다 잃어버려야만 여기 있던 애가 최종 순간에 다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뚝 내려온다는 얘기야. 반쯤 잃어버렸다고 중간쯤 내려오지 않아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이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다 먹어야 마지막에 띡 올라가는 거지. 조금 먹었다고 중간중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단점이 극복이 된 거야. 에너지 좀 잃어버린다고 쉽게 내려오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원자 모형이랑 같이 연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어가 말한 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이런 식인데 껍질이 있는데 보어 원자 모형의 단점은 뭘까요? 이분의 단점은 이분이 아까 뭘로 이거 증명했어? 스펙트럼으로. 그래서 어디 갔어? 여기 볼까? 이걸 이제 좀 이따 다시 외울 건데 수소 원소 가지고 스펙트럼 관찰해서 이게 나왔는데 그때의 의미는 400에서 700나노미터 사이 가시광선 영역 이렇게 있었지. 그
그러면 400 파장이 더 작은 쪽? 자외선. 700보다 파장이 큰 쪽? 그치, 에너지가 큰, 에너지가 작은 적외선. 그럼 이런 쪽 저런 쪽을 가다 보니 파장이 좀 작은 이쪽으로 가면 에너지 갭이 점점점 좁아져. 자, 근데 이걸 수소가 아닌 다른 애들 가지고, 예를 들어 전자가 좀 많은 애들 가지고 실험을 했다.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의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껍질, 거기서 다시 내려올 때 에너지 내는 이 관계가 얘네들이 많아질수록 요런데 이런 좁은 구간에서 나오는 것들이 빵 많아지고 나면 연속적으로 보이더래. 에너지 간격이 나눠져 있는 걸로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내 말이 틀린 것 같잖아. 나는 전자가 움직일 때마다 이 간격에 맞춰서 에너지 간격이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관찰돼 라고 말을 했는데 누구를 관찰하다 보니 틀렸냐면 전자가 많은 애들한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각각 모형의 단점 기억하세요. 여기서의 단점은 뭐다? 수소 이외의 원소에는 맞지 않더라. 수소 방전 스펙트럼으로 알아낸 거기 때문에 그 이외의 원소한테는 맞지 않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제 줄을 칠게요. 여기는 없나? 단점이? 83쪽이 있죠. 여기. 있다. 83쪽 1번 보호 원자 모형이 한 개 있어요. 자, 수소선 스펙트럼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으나 전자가 2개 이상의 원자에서는 복잡하게 나타나서 83쪽 맨 위에. 그래서 전자가 다전자 원자에서는 설명이 불가하더라. 이게 단점이었어.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요거 그래프 해석은 되겠니? 자, ABC 전자 전이합니다. 저 중에 에너지 흡수하는 거 누구? A만 흡수하실 거야. B하고 C는 에너지 방출하실 거야. 자, 그 다음에 A가 흡수하고 B가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는 어때요? 같아요. 1껍질, 2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야. 하나는 흡수, 하나는 방출. 그러면 C가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는 어때? B보다 이만큼 크지? 커요. 그치? 요 간격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더 방출하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 저거 가지고 B가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 한번 재볼래? 아니, 말로 해볼까? B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는 B는 어느 껍질에서 어느 껍질로 가요? 2에서 1로 가요. 이 껍질에서 1껍질로. 그럼 이 껍질일 때 에너지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지? 4 마이너스 4 그치. n제곱분의 K K라고 할게요. 그럼 1껍질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해? 그냥 K 마이너스 그치 1분의 K. 그럼 누가 에너지 큰 거니까 이놈이 큰 거잖아. 큰 거에서 작은 놈을 뺄 거예요. 네? 그럼 얼마 나와요? 4분의 3K라고 나오실 거야. 그럼 이거 B에서 방출할 때 방출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것도 맞고 되지? 자, 그러면 C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도 해볼까요? C는 3에서 1로 내려올 겁니다. 그럼 3껍질에 존재할 때 에너지 뭐라고 쓰고? 마이너스 3제곱분의 K. 똑같이 1껍질로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1껍질 거 빼줄게요. 1분의 K. 그래서 얼마? 9분의 8K. 그러면 저런 그림에서 ABCD 몇 개 주고 에너지 B하고 C에서 방출한 에너지 크기 B를 쓰시오. 과정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내신이면 그럴 수 있어. 수능에서 저걸 구하라고 나오진 않을 거야. 내신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각각 거 구해서 B 4분의 3 대 9분의 8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계산돼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거 외울게요. 잠깐 프린트 볼까? 프린트 우리 안 채운 거 있나? 자, 프린트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채우고 가자. 이 페이지 이거 갖고 왔지? 개념 프린트는 그거 항상 있어야 돼. 문제 프린트 말고도 파일에 항상 엮어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놈이요. 그치? 없나? 자, 있지? 보자. 수소 원자의 잠깐만. 자, 보호가 실험했던 거 뭐라고 불렀다고? 그치?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방전으로 만들었던 선 스펙트럼.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칸. 자, 전자는 원자의 주위를 특정한 에너지 레벨을 맞춰서 돌고 그랬을 때 그 에너지 레벨을 뭐라고 부른다? 전자 껍질. 특정한 에너지 주위의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은 뭐냐면 여기 있는 껍질에다가 우리 이렇게 번호 매길 거죠. 아래쪽부터 N1, 2, 3, 4 매길 거잖아. 이제 이 숫자, 이 단어를 배울 건데 요 매겨놓은 번호의 수를 우리는 주양자수라고 할 거야. 이건 좀 이따 해줄게. 그래서 거기는 N 해놓고 주양자수에 따라서 라고 일단 적어 놓을게요. N의 값, 즉 주양자수에 따라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며 이 N이 커질수록 에너지도 같이 커집니다. 여기 프린트 안 바꿨어? 문제 쳐요. 몇 분이야? 네,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나갈까? 점사검사 인쇄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 이거 그림만 보고 시작. 여기 좀 이따 뽑아줄게. 좀 이따 쓰세요. 자, 이거 그림은 이제 외우실 거예요. 됐다 중요합니다. 자, 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요렇게 주셨고 아까 이게 마이너스 1분의 131이었으니까 이들의 갭이 가장 커서 여기 에너지 갭도 되게 크게 준 거야.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전자 전위에서 저기 껍데기로 올라갔던 애가 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1껍질로 향해서 내려올 겁니다. 어디서 시작을 했든 상관없이 도착하는 곳이 1껍질이다 그러시면 무조건 여기 에너지 간격은 포함하고 있어야 하지. 그 이상까지. 가장 큰 에너지 간격을 포함한 여기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곳. 2에서 1로 오든 3에서 1로 오든 여기를 포함한 곳이 에너지 간격이 가장 크고요. 그때 방출하는 모든 에너지, 즉 도착점이 1껍질일 때 그때 내는 에너지가 그 어디보다도 크다. 그래서 우린 여기를 자외선 영역이라고 불러. 자외선이 적외선보다 에너지 큰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자외선 영역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얘는 N 껍질이 어디였든 상관없이 항상 1껍질을 향해서 도착합니다고. 그 다음 영역으로 에너지가 큰 놈이 여기 2하고 3의 에너지 여기를 포함하는 애들. 그럼 3에서 2, 4에서 2 모든 2로 떨어지는 모든 아이들 여기를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할 거예요. 역시 발견한 사람 이름 따서 발머 계열, 라이머, 발머. 그럼 세 번째 3껍질로 떨어지는 애는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작은 애들이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더 작은 적외선 계열. 그래서 여기를 파신 계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영역이랑
여기 스펙트럼 주면 아까처럼 어느 영역이 자외선이고 가시광선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가시광선 외운 거예요. 연결되겠어? 그럼 여기까지 해주고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팔 갑시다. 잠깐만. 풀 수 있어? 82쪽 2번 풀 수 있어? 그거 아니면 되나? 몰라. 공부하고 가장 짧은 타고 빛이 방출되는 몇 번? 이번에 2번이요. 이상한 모르겠어. 이번에 2, 3번 모르겠다고? 저기 흡수 방출이 누군지는 보이지? 네. 화살표 방향 보시면 돼. 자, 2번 같이 에너지의 비 물어보면 아까처럼 계산하셔야 돼. 자, 이게 만약에 서술형입니다. C는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2에서 1로. 그 다음에 누구야? 2는 무한대에서 2로. 아,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더 하자. 전자 전이를 하는데 지금 얘 보면 1껍질에 있던 전자가 심지어 수소야. 전자 딱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새끼는 여기 있었을 거라고. 근데 얘가 어디로 가요 지금? 무한대 껍질로 가요. 자, 1껍질에서 무한대 껍질로 가요가 무슨 얘기일까? 무한대. 없어진 거야. 수소 원자 핵에 전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예 사라졌어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수소 원자는 이온이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이런 의미 기억해. 이거는 이온으로 될 때의 에너지인 거야. D 같은 경우는.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이거는 수소 이온으로 될 때 흡수하는 에너지다. 이런 개념이고. 그럼 나머지 이제 계산해 볼게요. 2에서 2 껍질로 옵니다 하시면 이 껍질에 존재할 때 에너지 뭐라 그랬고? 2제곱분의 K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하시면 얘는 4분의 3이었을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무한대 제곱분의 K면 얼마요? 분모가 미친 듯이 커요. 그렇지, 얘는 그냥 0일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냥 K. 그럼 C 대 2는 3대 4다. 가 되실 거예요. 아니야? 3대 4. 2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2야? 네. 1이 아니었구나. 미안. 그럼 2의 3대 1이 제곱분의 맞지 않을까요? K. 그럼 얼마야? 3대 3대 1이네. 그럼 3분의 1이 맞네. 아니 3대 1이 맞네. 그래서 에너지 비 물어보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2번. 나머지 해갖고 올게요. 오늘 오비탈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자, 오늘 핵심은 이거야. 오비탈. 7시 반에 끝내주시니까. 너무 많아. 막 생명 뺏어가지고 막 8시까지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야, 생명이 할 때도 많아서. 그러면 왜요? 25분? 25분이요? 자, 이제 오비탈 볼게요. 보원자 모형의 문제점이 뭐였다고? 수소가 아니면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문제여서 이제 걔네까지 설명을 하고 싶어서 나온 새로운 개념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비탈이 약간 추상적이라. 자, 요 그림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원자 핵이 여기쯤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주변의 전자들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나름대로 에너지를 갖는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공간에 있을 거야.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 아이가 있을 법한 공간을 점으로 찍어서 이 원자리에 가장 많을 거고요. 조금 벗어난 곳에 조금씩 적어질 거고요. 해서 점으로 찍어서 그 공간을 나타낸 걸 점밀도라고 불러. 근데 저거는 너무 산발적이잖아. 그래서 쟤를 우리는 이제 동그라미로 그리기로 약속을 했어. 그럼 이 동그라미는 저기 있는 전자 중에 90% 정도의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인 거야. 일부 나머지 애들은 여기 있기는 있을 거야. 빼고 90%가 존재하는 공간까지를 원으로 그립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됐지? 앞으로는 이런 걸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그 의미는 핵 주변에 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자, 여러분이 이 건물에 와서 나를 찾고 싶어. 몇 층으로 가? 일단 5층. 거기 있을 확률이 제일 높지. 물론 가끔 내가 1층에서 뭐 사먹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확률상으로는 5층이 제일 높고 그 중에서도 이쪽으로 와야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전자가, 자, 이 큰 오비탈이라고 이 건물 공간 중에 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여기가 제일 높아 라는 얘기인 거야. 그 공간을 뭐라 부른다고? 그 확률 공간을 오비탈이라고 부른다고. 됐어? 자, 그러면 이 오비탈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게요. 5층 중에서도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가 다를 거잖아. 그래서 오비탈을 우리가 이제 4개로 분류를 할 거야. 이 제목이 됐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린트 꺼내서 적을 거야. 좀 이따가. 지금 보시고 적으세요 하면 외워서 적으십시다. 오비탈을 표현하는 이 수치로 누가 줄 거냐면 1번 주양자수라는 말이 있어요. 에너지가 양자화돼서, 양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에너지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핵으로부터 가까운 껍질을 1번, 그 다음 껍질을 2번이라고 붙였잖아. 이 숫자. 이게 주양자수인 거야. 여기다 붙인 껍질. 그럼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걸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주양자수에 의미하는 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몇 번째 전자 껍질인 거니 얘는 전자 껍질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표현합니다. 그럼 1껍질이면 마이너스 1분의 1제곱분의 K, 얘가 2껍질이면 2제곱분의 K, 그 에너지를 표현하는 값, 이걸 주양자수 N이라고 불렀고요. 근데 이거랑 엮어서 뭐가 나오냐면, 자, 첫 번째 껍질 N이 1이야, N이 2야, 이거는 현대 오비탈에서 붙인 이름이고, 보어가 처음에 껍질이라는 걸 말했을 때는 이 껍질에다가 보어가 다른 이름을 붙였어. 알파벳으로. 첫 번째 껍질 뭐라고 불렀게? K. 그 다음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L, M, N 이런 순서대로 보어는 붙였어. 거기다가 우리는 번호를 1, 2, 3, 4라고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세트로 같이 아셔야 돼요. 몇 번째 껍질이 어떤 알파벳인지도 같이 물어볼 거야. 됐지? K, L, M 순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됐으면 두 번째 강의양자수, 다른 이름으로는 부양자수라고도 부르고요. 이걸 우리는 L이라고 표시할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껍질의 1층에는 전자가 살 수 있는 방이 종류가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S라는 방으로 이름을 붙여줄 거야. 한 칸짜리 단칸방이야.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근데 2층을 올라갔더니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 S라는 방도 있고 P라는 방도 있더래. 종류가. 그럼 갔을 때 이 방에 있는지 이 방에 있는지 문 열어봐야 하는 거야. 아직 쓰지 마세요. 일단 쓸 시간 줄게. 그냥 봐 지금은. 그럼 3층에 올라가면 이제 종류가 많아져. S라는 방도 있고 P라는 방도 있고 D라는 방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개가 되는 거지. 돼? 컨셉이 다른 거야. 어느 방에 전자가 있을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방향자수라고 하는 건, 자, 주양자수는 몇 층에 있을 거냐를 정해줬어. 예를 들어 2층에 전자가 있대 줬어. 그러면 2층에 갔더니 이 방 중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잖아. 어느 방에 있을까요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얘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한다라고 말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종류가 S라는 오비탈이냐, P라는 오비탈이냐, D라는 오비탈이냐, 뭐 이렇게 어느 방에 있을 거냐 그 종류를 결정해 주는 게 얘다.
라는 얘기고, 자 이제 종류를 결정을 했어. 그 방 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봤더니 S라는 방은 단칸방이야. 한 칸짜리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P라는 방이 3칸짜리더래. 얘는 3칸짜리, 얘는 1칸짜리, 얘는 3칸짜리. D라는 방은 심지어 5칸짜리 방이더래. 그러면 자 2층에 3층으로 가볼까? 3층에 P라는 방이야 라는 정보까지 줬어. 얘가. 그럼 P라는 방을 찾아갔더니 문이 3개야. 그 중에 어디 있는지 또 알게 뭐야. 그 중에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번에도 자세하게 줘야 되겠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자기양자수라고 하는 애예요.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마그네틱 해서 ML이라고 쓰실 거야. 얘를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해볼게. 부양자수 L이라고 하는 애는 자 수치가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이었어요. 그럼 우리 1껍질에는 누구밖에 안 살았어? S밖에 안 살았고, 이 껍질에는 S도 살고 P도 살았잖아. 그래서 S라는 기호를 말해줄 거야. 숫자로 어떻게 줄 거냐면 L은 자 0부터 시작해서 1, 2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그 숫자는 N보다 하나 작은 수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뭔 소리냐? 1껍질이야. N이 1인 곳이야. 그러면 S오비탈 하나밖에 안 살지. 그러면 N이 1이었으니까 여기서의 자 부양자수 L은 얼마? 0. N-1, 0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이 껍질이야. 그러면 N-1이면 어디까지 돼? 1까지. 그러면 이 껍질에 존재하는 부양자수 L은 0부터 시작을 해서 1까지 가능해요. 이런 뜻이야. 이런 식이면 3껍질은요. 오비탈 누가 살았어? S도 살고 P, D가 살았어. 그럼 여기서 가능한 부양자수 L은 뭐뭐 있어? 0부터 시작해서 0도 있고 1도 있고 N-1 하면 2까지 가능한 거야. 그럼 봐. S 혼자 사는데 부양자수가 0이야. S랑 P가 사는데 부양자수가 0하고 1이야. 그럼 S를 지칭하는 부양자수의 숫자는 누구면 되겠어? 0. 그럼 L이 0이라고 써져 있는 건 S방으로 찾아가세요 라는 뜻이야. 네? 그럼 L이 1이라고 써 있는 건 P방으로 찾아가세요 이런 말이고, L이 2라고 써 있는 건 D방으로 가세요. 그럼 거기 전자가 있을 거야. 이런 표현인 거야. 됐어? 이 암호를 외우셔야 돼. 자, 그래서 얘는 0에서 시작해서 N-1까지 그 껍질 안에 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됐으면 자 여기 한 단계 더 가서 좁네. 자기양자수는 여기서 오비탈의 종류를 알려줬다면 S냐 P냐? S는 단칸방이고 P는 3칸짜리고 D는 5칸짜리고 얘는 7칸짜리일 건데 요 안에서 3칸 방 중에 누군지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건 오비탈의 방향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요거는 그림을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 S라고 하는 오비탈은 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아까 봤던 원형으로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원 안에 90% 확률로 전자가 가면 있을 거야 라고 주는 공간. S오비탈이라는 공간은 다 원형이야. 그럼 1껍질에도 S가 있고 2껍질에도 S가 있죠. 그럼 아무래도 껍질이 커졌으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도 커지겠지. 그래서 1S보다는 2S가 더 크고 2S보다는 3S가 더 커. 대신 모양은 다 동그라미야. 구형이야. 그러다 보니 가운데 핵으로부터 X축, Y축, Z축 어느 방향으로 보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싹 다 똑같아. 이 말 이해돼? 그 구 안에서니까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상관없이 여기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만 같다면
어느 방향으로 쳐다보든 상관없이 전자 존재 확률이 모두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방향성이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이 표현에다 줄 치세요. 이 말을 헷갈려 하더라. 방향성이 없어. 방향이 상관없어야. 온 사방으로 봐도 확률이 같아요고. 반면에 피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핵으로부터. 그럼 핵에서 너무 가까운 곳은 전자 존재 확률이 되게 좁아. 좁은 공간에만 있어. 근데 여기서 조금 멀어지니까 좀 더 넓은 공간에 전자 존재가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생겼대. 근데 P는 3칸짜리 방이라 그랬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P는 그림 어딨어? 이렇게 3개. 3칸은 3칸인데 X축. X축으로 있는 아령 모양 하나, Y축으로 있는 아령 모양 하나, Z축으로 있는 아령 모양 하나, 이렇게 해서 3칸짜리 방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껍질에는요, 이 s오비탈도 있고 이 v오비탈도 3개가 있잖아. 그러면 자, Y, X, Z 이렇게 생긴 이 공간 어딘가에 전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ES라고 하는 오비탈에도 전자가 있을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오비탈이 방이 3칸이야는 X축이냐 Y축이냐 Z축이냐 방향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정하는 게 방향인 거야. 네? 그러면 ML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표현을 하실 거냐면, 자,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라고 쓰실 거예요. 자, 그럼 연습해볼게. N이 1껍질이야. 1껍질에 누구만 살아? S. 그럼 N이 1일 때 부양자수 L은 얼마? 0. 그러니까 S오비탈 혼자 살아요. 끝났어. N이 2였어. 그럼 부양자수 L은 0도 되고 1도 되고, 그러면 S오비탈도 살고요. 그럼 이제 이 1이 의미하는 거 P오비탈이 되는 거고. 자, 그럼 L이 0이었을 때 ML은 얼마일까요? 0. 얘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래. 근데 L 자체가 0이야. 그럼 ML도 0이야. 즉 S라고 하는 오비탈은 방향이 하나야. 자,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L에 써있는 숫자 있잖아. 0하고 1은 요거는 외워. 0이 S고 L이 P야라는 건 대놓고 주는 암호야. 외워야 돼. 근데 ML이 0이야는 0이 의미하는 게 뭔가 있는 게 아니라 ML이 한 종류야. 이 뜻이야. 0이라는 건 그냥 한 종류. 0을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는 똑같이 ML이 0이겠지? 여기는 ML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니까 그 사이에 해당하는 정수에서 3가지란 뜻이거든. 그러면 ML이 마 1, 0, 플러스 1 3가지야? 3가지야가 무슨 뜻이야? 방이 3개. 그렇지. P방이 3개야. X축, Y축, Z축으로 방향이 3가지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값은 숫자 자체가 기호를 의미하는 거고, 자기함자수 ML은 한 종류냐, 3종류냐 종류만 보시란 얘기예요. 됐지? 그럼 ML이 0이라고 하는 건 여기도 가능하고 S오비탈에도 가능하고 P오비탈에도 ML은 0일 수 있는 거니까.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함자수를 정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 N이 3이고 L이 1이고 ML이 0이야 그랬어. 몇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어떤 오비탈로? 그렇지. P오비탈이 가면 방이 3칸이 있는데 그 중에 X축, Y축, Z축 말도 안 나와. 그 3개 중에 물론 이게 0이 Y라는 얘기는 아니야.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그 P라고 하는 PX, PY, PZ라고 하는 그 중에 어딘가에
전자가 있어라는 암호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갔어. 전자가 있어. 근데 이 전자가 물리 시간에 아직 그런 거 안 배웠지. 전자라는 게 얘도 가만히 있지 않고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회전하는 애도 있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움직이잖아. 그럼 얘 주변엔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회전하면 원형 자기장이 생기고 멀리 이동하면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거야. 전자가 가만히 안 있고 움직인대. 그럼 봐.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를 축으로 자 요렇게 회전해. 요 방향 요렇게 돌아볼게요. 그러면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랑 우리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어때? 반대라고 중학교 때 배웠지. 그럼 전자가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 그럼 우리는 전류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할 거야.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도선에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이거 어떻게 찾았었는지 기억나 중학교 때? 전류 자기장만 있다고 했는데. 그럼 봐봐. 전자가 우리는 지금 여기 방향까지 찾을 건 아니고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 흐르는 전류 방향이랑 전자가 이렇게 회전할 때 흐르는 전류 방향 어쨌건 반대지. 자, 그럼 우리 솔레노이드 원형 도선 기억나? 아, 그래 2학기 때 했네. 솔레노이드 원형 도선에서는요. 얘가 전류 방향이고 이게 자기장 방향 이런 거였거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돌아. 그럼 자기장은 N극이 이쪽이야. 전류가 이렇게 돌면 N극이 이쪽이야. 이거 2학년 2학기 대화고 기말고사에 나왔어. 전자방향 이거랑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건데 대도 않는 거 틀려갖고 오더라. 너무 막 본 거지. 너무 문제를 만만하게 본 거지. 보기 귀엽고 이렇게 틀려갖고 와. 그럼 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자라는 애가 얘가 어떻게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이 P라고 하는 방에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지 이렇게 돌고 있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치? 그래서 전자가 도는 회전 방향까지 정해줄 거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스핀 양자수라고 해서요. 얘는 MS라고 쓰실 거고 전자가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도니 왼쪽으로 도니에 따라서 스핀 양자수는 둘 중에 하나야. 자기장 방향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얘는 딱 두 개. 되게 단순해. 됐어? 자, 그럼 이제 칸을 채우시는데 아까 그 프린트에 보시면 여기 있죠? 어디 갔어? 여기부터 여기 계열부터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도 채우시고 밑에 양자수 다시 지금 정리해보세요.